제조업 경기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소비도 더 나빠지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플러스 반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면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더 불안정해지기보다는 이제 7월 이번 주 CPI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좀 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고 불안 심리를 자극할 만한 변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3분기 중에 코스피가 2700선 후반, 2800선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왜 그렇게 보는지 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새마을금고 네. 사태도 있고 그래서 좀 불안히 여기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시황 그러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제가 코로나 때부터 이거 들고 다녔던 자료거든요. 네. 코로나 때도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고 경제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실적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3월 말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악재가 소멸돼야지 시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악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을 거쳐서 반영을 하게 되면 그 무게감은 작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불안감들,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새롭게 불거지고 새롭게 시장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재 부분이거든요. 호재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코로나 때 하나둘 누적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악재는 가격 조정으로 좀 줄어들고 호재는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무게감이 역전되면서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변수들이 경기, 그리고 물가, 금리 인상, 부채 이슈, 금융권 불안, 한국도 좀 여파가 있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 악화. 이런 악재들이 워낙 많긴 한데,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새롭게 우리가 몰랐었던 악재들이 있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물가, 금리 인상도 작년 계속 있었죠. 그리고 금융권 불안이나 부동산 경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미국은 3월 달부터 불거졌죠. 그러면은 그 흐름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 와중에 지수도 등락을 보이고,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해서 급락을 하기도 하고 했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 무게감들이 좀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지금 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미국 경기가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 없을 거다. 한국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4개월째 반등을 하고 있다. 12개월 선행 EPS가 저점 대비 20% 올랐다. 수출 개선되고 있다. 무역 수지 흑자 전환했다. 작가님도 지금 그러셨잖아요. 네. 몰랐던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최근 변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들, 불확실성 변수들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새롭게 변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누적되면서 시장의 힘이 좀 위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지금 악재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새롭게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펀더멘탈 변수, 여기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 EPS, 수출, 무역수지, 대부분 경기 펀더멘탈 변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펀더멘탈을 이긴 악재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이 개선되면은 웬만한 악재들은 소화하면서 갈 수 있다는 측면들이 최근 시장 흐름들에 좀 생각하고 좀 기억해야 될 흐름이 아닌가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팀장님. 네.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네. 그래서 2800선을 네. 우리가 터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돌파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작가님도 잠깐 깜짝 놀란 거는 네. 12개월 선행 EPS인데, 요 밑에를 보시면 저점 대비 선행 EPS는 20.38%, 순이익 전망은 16.87%가 올라왔어요. 네. 12개월 포워드 선행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미래 1년 뒤의 흐름들을 땡겨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실적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올라가는 거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에 한국 이익 증가율이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증시는 폭락을 했죠. 올해는
이익 증가율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증시는 올라가고 있어요. 음. 내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52%예요. 현재 컨센이. 저는 내년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12개월 포워드를 많이 본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요런 그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흐름들이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네. 코스피는 2,500선 초중반을 갔는데 EPS, PER은 11.2배. 네. 코스피가 2,500을 넘지도 못했었던 때 11.6배였는데 그보다 낮아요. 네. 이익이 올라온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상승 여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2.4배가 6월 초중반에는 2,65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자료를 썼을 때는 2,650이 단기 저항선이다. 당장 여기를 넘어서긴 어렵다. 좀 쉬어갈 거다. 네. 그러면은 2,550이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야 된다라는 자료를 써드렸었는데 지금은 EPS 전망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같은 12.4배인데 2,790으로 올라왔어요. 네. 자, 올해 평균만 간다고 해도 코스피는 2,800선 근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EPS 전망이 올라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올라오는 것만큼 지지선도 올라오고 목표치도 가는 그림이라서 저는 2,800선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번 더 네. 조정을 받는다 해도 네. 그 저점이 그렇게 막 낮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2,510에서 2,550에 너무 많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지지대가 다 몰려 있어요. 아, 12개월 선행 PBR 0.9배, 확정 실적 기준 PBR 0.93배가 올해 평균이거든요. 네. 이게 2,530포인트고요. 그리고 선행 PER 11.2배. 이게 올해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올해만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레벨인데 그게 2,510포인트. 네. 이번에도 2,510선에서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2,500선을 크게 이탈하는 그림은 아닐 거다. 만약에 좀 충격 변수가 들어와서 2,500이 깨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 등락이 있을 때 좀 모아가자. 그러면은 7, 8월 중에는 코스피 2,800선 돌파 시도, 2,790선인데 또 상향 조정되면 이게 또 올라가겠죠. 그런 그림들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요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네. 정말로 좀 요즘 불안해 여기시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그게 약간 막연하다 해도 네. 그런 이유는 네. 뭐라고 좀 보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네. 뭐 경제 지표나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 하더라도 네.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사이클, 뭐 제조업, 수출 뭐 다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한국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빨간색 선이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지금 4개월째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보다 좀 후행하는 게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인데 이게 전월 대비 제로예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21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거의 2년 가까이 떨어졌던 그림에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 경기는 아직까지 막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마이너스 역성장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평균 가동률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졌던 게 요 제조업, 재고, 출하 비율과 생산 능력 지수예요. 보시면은 이게 정신없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특히 생산 능력 지수는 작년 4분기부터 4월 달까지 쉬지 않고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5월 달에 이게 꺾였고 이게 처음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을 하는 거죠. 자,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그림은 맞는데 연속성이 있을까?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했던 변수들이 5월 달 들어선 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한두 달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정도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소비 나빠, 소비 안 좋아라고 하시는데 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변화를 봤을 때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제로,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기저효과가 거의 없는 승용차,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그러니까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가 좀 회복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소비가 안 좋다라는 것은 아마도 중산층 이하 취약계층들의 소득이나 소비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새마을금고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면은 더 힘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방어책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쪽이 힘들어서 한국 경제, 한국 증시 이게 다 망가진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단적인 예로 코로나 때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코로나 때도 자영업자들 그리고 저소득계층들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증시는 3월 말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수 비중이 높았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됐었겠지만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 수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소비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특히 재밌는 그림이긴 한데 빨간색이 수출 증가율이고요. 파란색이 소비자 심리지수예요. 네.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네. 거의 똑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수출이 개선되면은 소비 심리도 살아나면서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겠죠. 즉, 제조업 경기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소비도 더 나빠지지 않는 그림. 오히려 플러스 반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본다면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한국 경제는 물론 주식시장에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수출 데이터도 지금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그림은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6월 수출이 마이너스 6% 감소로 줄었거든요. 그랬더니 22년 6월 달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때 마이너스 두 자릿수대를 유지했었던 거는 이때 너무 잘해서예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이때 1, 2, 3, 4, 5월 달에도 들어왔고 6월 달에도 들어왔는데 1, 2, 3, 4, 5월 달에 나쁜 건 그냥 나쁜 거고 6월 달에 마이너스 폭을 줄인 거는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보는 거는 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그림이거든요. 수출 금액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조업일수, 영업일수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등락은 있는데 보시면은 3월 달에 삐쭉하긴 했지만 자 1월, 2월, 4월, 5월, 6월 네. 방향성이 어떻죠? 증가하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월, 4, 5, 6. 6월 달에는 3월 고점을 넘어섰고요.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연중 최고치예요. 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있다고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대중국 수출도 1, 2, 3, 4월 달엔 좀 위축되었다가 5, 6월 둘 다 연중 최고치 수준입니다. 자, 이런데 수출이 나쁘다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자, 조업일수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작년 11월이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출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과정인데 기저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줄자리수대였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보면 6월 수출 일평균 수출 금액이 3억 9천만 달러였어요.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중국 수출도 4억 9천만 달러, 4억 6천만 달러 연중 최고치 수준이에요.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수출 개선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년 대비 변화율도 분명히 플러스 반전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도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실 거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2년 4분기 저점으로 올라가는 그림. 순이익 기준도 23년 1분기를 저점으로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더 나빠진다라는 그림보다는 최소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한국 매크로 환경,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네.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만약에 주식을 좀 매크로가 좀 불안히 여겨가지고 네. 담지 않으면 네.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포모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겠네요. 기회를 좀 놓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4분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걱정하시는 거는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다 막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그림부터인데, 자,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해 많이 샀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작년 7월부터 계속 샀어요. 근데 사는 패턴이 6조 샀다 2조 팔고, 7조 샀다 1조 팔고, 8조 샀다 2조 팔고, 8조 샀다 지금 2조 정도 팔고 있거든요. 우상향이네요. 우상향이에요. 네. 그리고 패턴이 비슷해요. 네. 7에서 8조 사고 1조 후반에서 2조 정도를 팔아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았어요. 그러니까 2,300대 가면은 외국인이 한 7조에서 8조 정도 삽니다. 근데 쭉 올라와서 2,400, 500 가면은 외국인이 한 1조 후반에서 2조만 팔아도 이게 다시 2,300대로 와요. 왜? 산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또 사요. 계속 이 박스권에서 샀다 팔았다 했는데, 자, 3월 22일부터 변했던 것은 코스피가 2,450에서 2,600을 넘는 과정이었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에서 1,340원을 가는 과정이었는데 외국인이 8조를 샀어요. 네. 지금까지 싸져야, 지수가 낮아져야 샀는데 3월 22일부터 6월달까지는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보면은 시작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오면서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게 파란색이 선진국 대비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 상대 강도예요. 누가 센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국 EPS가 되게 약하다.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림이고, PER 상대 강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3월 말을 기점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4월 초를 기점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 선진국보다 실적 매력은 더 떨어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지는 한국 시장이었는데, 이제 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최바닥에서 이렇게 턴을 하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면서 3월 말부터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면 3월 22일부터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이게 원화 약세 강도인데 달러보다 원화가 얼마나 약한지, 올라가면 달러보다 더 약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쫙 올라갈 때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20년 이후 고점권에 근접하니까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가격대면은 더 올라가기보다는 환차익을 볼 수 있겠는데 하면서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초까지 더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급격히 떨어지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수익 말고도 한 좁게는 5%, 많게는 8%포인트의 수익을 네. 더 얻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들어서면서 이게 반등을 하니까 외국인 일부 차익 실현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꺾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외국인 수급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특히 환율 변수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6월 달에 한국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작년 7월 이후 샀다 팔았다 했는데 매도한 저점권에, 현물 시장 기준으로 매도 저점권에 와 있고, 선물 기준으로는 좀 단기 과매도권까지 내려와 있어서 수급이 더 불안정해지기보다는 이제 7월 이번 주 CPI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좀 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도 8조를 넘게 산 데 따른 일부 차익 매물 출해지 매도 전환하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 조정받은 반도체하고 좀 쉬어갔던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한 7, 8월 달을 한번 지나보시면 코스피보다는 좀 수익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